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컨퍼런스 세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해외 각국의 철도 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나라가 쌓아온 철도 기술의 성과와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속철도 신호 시스템 구축 전략과 발전 방향부터 K철도 부품의 해외 진출 전략,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가 펀드 조성, 그리고 철도 모빌리티 혁신에 이르기까지 국내 철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알찬 발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철도공단 박병주 부장님께서 KTCS 구축 전략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철도공단 박병주라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철도의 여러 분야 중에 특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신호 제어 관련 구축 업무를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하고 구축하고 있는 KTCS 시스템 소개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인 KTCS 구축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TCS 1, 2, 3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전문적인 분야라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CS 1은 유럽 표준 열차 제어 시스템인 ETCS 레벨 1 기술 사양을 적용하여 국산화한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궤도회로 신호기 등을 궤도에 일정 간격 설치하여 폐색 구간인 블록 섹션을 설정합니다. 선로변에는 LEU라고 하는 블록 섹션마다 LEU라고 하는 설비가 하나씩 설치되고 발리스는 고정 발리스, 가변 발리스 이렇게 블록 섹션마다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LEU는 전방 열차의 위치 정보나 진로 정보를 수신받아서 이동 가능 거리를 생성해서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발리스트를 통해서 후행 열차에게 정보를 전송해 줍니다. 그러면 후행 열차는 자신의 운행 가능한 속도를 계산해서 기관사에게 최종 속도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다음은 KTCS2입니다. KTCS2는 유럽 표준 ETCS 레벨 2 기술 사양을 적용하고 4세대 무선통신망 LTR에 기반하여 국가 R&D로 국산화한 시스템입니다. 궤도 회로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폐색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KTCS1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신호기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폐색 구간마다 설치되는 LEU와 발리스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지상에 설치되는 고정 발리스 하나는 열차의 위치 보정, 선로의 곡선, 구배 등 선로의 고유 특성만 전송하는 용도로 설치됩니다.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는 RBC는 선로변이 아닌 실내에 설치되고 50에서 60km마다 한 대씩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RBC는 제어하는 구간의 모든 열차의 위치를 감시하고 각 열차마다 이동 가능 거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정보는 무선통신망인 LTER을 통해 열차에 연속적으로 제공되고 반대로 열차의 운행 정보도 지상 RBC를 통해 제공되겠습니다. 후행 열차는
속도 파일을 연산해서 MMI의 최적의 속도를 표시해 주는 것은 KTCS1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KTCS2는 KTCS1에 비해 현장 설비가 크게 줄어 건설비와 유지보수비가 작게 들고 지상과 차상 간 무선을 통한 연속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열차 운행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KTCS3는 유럽 표준 ETCS 레벨 3 기술 사양을 적용하고 역시 4세대 무선 통신망을 기반하여 국가 R&D로 국산화한 시스템입니다. KTCS3는 궤도 회로가 설치되지 않고 폐색 구간도 물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열차와 열차 간, 열차와 RBC 간 무선 통신으로 운전 시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운행 효율을 최대화시키는 시스템이며 특히 자동 운전인 ATO 기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차 간 운행 거리와 최소 운전 시격의 이론 값은 KTCS2가 8.1km에 150초, KTCS3가 7.8km에 132초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KTCS 1, 2, 3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KTCS1은 LEU 발리스를 통해서 신호 제어 정보를 열차에 전송한다면 KTCS2와 3는 RBC 무선망을 통해서 정보를 전송해 줌을 볼 수 있습니다. KTCS1과 2는 궤도 회로를 설치해서 폐색 구간을 설정하고 KTCS3는 무빙 블록 이동 폐색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KTCS1은 일반 철도 구간에 대부분 적용하여 운행 중에 있고 KTCS2는 전라선 180 구간에 설치되어 운행되고 고속철도 606km 구간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KTCS3는 2024년 국가 R&D로 개발이 완료되었고 2027년도에 시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KTCS 구축 전략입니다. KTCS1은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이 KTCS2 차상 장치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일반 철도 구간에서 운영될 계획이며 더 이상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KTCS2는 일반 철도 고속선 전체 구간에 적용될 계획이며 이때 차상 장치 118편성 또한 동시에 변경될 계획입니다. 2034년까지 일반 철도 구간의 50%까지 확장할 계획이며 39년까지는 일반 철도와 고속철도 전 구간과 자동운전 기능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KTCS3는 27년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30년 완료할 계획이며 단일 차종이 운행되는 노선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KTCS2 세부 구성 사항으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내 KTCS2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입니다. 이미 2023년 3월에 전라선 구간의 지상 설비를 구축하고 고속 차량 2편성을 개조하여 현재 영업 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선 요 구간입니다. 현재 300km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 고속철도는 경부 라인, 호남 라인, 수도권 라인 3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부 라인, 호남 라인, 수도권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개 고속철도에 설치된 열차 제어 시스템은 프랑스에서 도입한 ATC라는 시스템으로 일반 철도와 연계 운행이 불가능하고 유지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300km 이상 속도 향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KTCS2로 교체하고
속도도 320km까지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TCS2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유럽 열차 제어 시스템인 ETCS 기술 사용을 적용함에 따라 ETCS 설치 구간과 상호 운영이 가능합니다. 둘째, 세계 최초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인 LTR을 적용하여 2세대 무선통신 기술인 GSMR을 사용하는 유럽, 중국에 비해 350km/h 이상의 고속 운전에도 안정적인 열차 운영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실제 운행선에서 350km/h 속도로 검증을 완료하였고 설계 속도는 400km/h 이상의 노선에 적용이 가능한 것을 연구 과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KTCS2 시스템은 다양한 신호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개발되어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이 쉽고 시스템 확장에 유리합니다. 유럽의 경우에 시스템 간 프로토콜 검증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제품 제작 업체별 인터페이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존 GSMR 통신 환경이 구축된 구간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검증 시험을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TO 기능을 추가하거나 KTCS3로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LTR에 대한 설명으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KTCS2와 KTCS3로 발전해 나갈 전략입니다. 첫째, KTCS2와 3의 투트랙 도입과 고도화입니다. KTCS2 기반에서 ATO를 적용하는 기술을 신속히 상용화하고 KTCS3의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KTCS 1, 2, 3가 공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 이행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하이브리드 운영을 통한 단계별 시스템 전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입니다. KTCS는 ETCS와 완벽히 충족하고 LTR과 GSMR 통신 네트워크에서도 모두 호환이 가능합니다. 신호 시스템을 패키지로 진출하게 되면 기술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유럽의 높은 철도 신호 기술 진입 장벽을 생각한다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간 관계상 질문이 있으신 분은 철도산업협회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철도공단 박병주 부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운영 개발 중인 신호 제어 시스템인 주로 KTCS2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및 구축 현황, 계획,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철도공사 김현우 전임연구원님께서 K철도 부품의 개발 협력 및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Kim Hyun-woo from Research Institute of Korail. Korail has been conducted so many localizing projects over the years. So now Korea has completely localized the high-speed trains like KTX Cheongnyong or KTX Eum. So I will be presenting on the overseas expansion strategy for the Korean rolling stock parts industry. So there are all three parts in my presentation. So let's begin with part 1, Railway Development Corporation. As you may know,
The railway is a truly challenging business. We need massive initial investment and the integration of hardware and software. But that's not all. We operate them for a very long time with never-ending maintenance. Likewise, the purpose of Railway Development Corporation should be improving maintenance capabilities. And for that, sustainable industry ecosystem is a key point. Korea has conducted seve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many countries. There is Egypt. We have seen in the previous section the Luxor-Haidem Railway project. However, these projects mostly focused on infrastructure. These are necessary too, but it's not enough for establishing sustainable industrial ecosystem. That's why I'd like to suggest a public-private partnership model for establishing a railway industry ecosystem. This is a SWOT analysis of Korean railway industry. Through this analysis, through this research, I established a cooperation model. This slide shows the structure of the model. The main part is a joint organization. The tentative name is K-Railway Co-op Team. This team includes rolling stock maker and parts makers of Korea, and of course, railway operator and local company of the partner countries are included. This team will be a local hub for R&D and business. It supports a demand-driven localizing of rolling stock parts and establishing industry ecosystem. Here are the 4 phases of this model. The most important part for the sustainable ecosystem is phase 4. We can sell products made in the partner country in all markets. Their domestic market and also neighboring export market where its environment is similar. To achieve these goals, I estimate an initial 5-year plan. Once this first cycle is completed, we can accelerate and parallelize the process to build even greater momentum. From now, I'd like to introduce similar examples from another industry. There were 2 cases in Vietnam and Uzbekistan about agricultural machinery. In Vietnam, cooperation between two companies, LS Mtron and TACO, led to successful exports to Myanmar and Cambodia. In Uzbekistan, a joint R&D center led to exports to Turkmenistan. These cases are good examples of localizing cooperation and clearly demonstrate the high feasibility of my proposed model. So with this model, I suggest these proposals to the Korean railway industry and public railway organizations. There are some more details that I have to say, but due to the short time, I had to be very brief today. So I'd like to finish my presentation now.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please ask me later through the class. And thank you for time and attention today. I hope this presentation leads you to great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with Korea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네, 한국철도공사 김현우 전임연구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철도개발 협력 방안으로 공공민관 파트너십 모델로서 K-레일웨이 코업 팀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어서 카인드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이승환 실장님께서 국토교통 분야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가펀드 조성 배경 및 카인드 주요 역할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카인드에서 교통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환 시장입니다. 오늘 미처 제가 연락을 받지 못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영문으로 준비를 못했는데요. 대사관에서 오신 분들께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토교통 분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 배경 및 카인드 역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인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설립한 정책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했었던 철도 PPP 추진하고 있는 철도 PPP 사례, 카인드 및 정책펀드 활용 방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카인드는 2018년 6월에 국토교통부 산하로 설립된 해외 투자개발 사업 전문 기관입니다. 여기서 해외 투자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민자 사업, 해외에서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뭐 EDCF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론에 대해서는 여기 대사관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저희는 그런 론이나 컨세셔널 론을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이런 PPP 사업에 에쿼티 투자를 같이 공동 투자하는 기관으로서 단순히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기획, 피지빌리티 스터디, 그다음에 입찰, 텐더 프리퍼레이션, 그리고 이제 수주했을 경우에는 투자까지 이런 토털 솔루션을 프로바이더라는 것을 저희의 맨데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 분야는 저희가 교통 인프라, 철도를 포함한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발전 인프라 그리고 도시개발까지 전반적인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포함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단순 투자자보다는 더 프론트라인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 디벨로퍼, 코 인베스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설립 이후에 약 36개 사업에서 약 10억 불 정도를 투자 또는 커밋먼트를 했었고요. 1조 5천억 정도를 지금 약정했었고, 진출한 국가는 20개 국가, 그리고 정책펀드 뒤에 말씀드릴 국토교통부에서 폴리시 드리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약 2조 5천억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 사업으로는 교통 사업으로는 아직까지 뭐 철도는 아쉽게도 저희가 아직 하지 못했고, 지금 도로하고 공항은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에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민자 사업 같은 거, PPP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보다는 에너지 인프라 쪽 사업이 사업 기회도 많고 더 사업의 피지빌리티를 확보하기가 좋기 때문에 에너지 쪽 인프라에 투자한 비중은 좀 높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정책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토교통부에서 2010년 이후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펀드 GIF를 1호부터 7호까지 설정을 하였으나 좀 더 이거를 금융 지원 규모나 해외 수주 지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PIS 펀드 1호를 2019년, 2호를 2025년에 조성하였습니다. 이 펀드의 PIS 펀드는 이제 플랜트 인프라스트럭처 스마트 시티 이렇게 PIS 약자를 따서 지은 이름인데요. 이 PIS 펀드의 특징은 공공의 재원을 모태로 해서 민간 투자를 공동으로 매칭시키고자 펀드 오브 펀드, 그러니까 모자 펀드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또 이 하위 펀드에 대해서 투자 지역이나 투자 섹터, 산업 등을 좀 구체화해서 역할을 좀 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 일정 비율 이상은 꼭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수주와 연계하도록 해서 정책 효과를 제고하였고, 또 민간 펀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민간 투자자라는 거는 뭐 연기금, 보험사, 은행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민간 쪽에서도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안전성을 공고히 하고자 투자 대상 국가별로 좀 신용 등급별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펀드 설립이나 운영 형태 같은 거를
저희가 카인드가 펀드 관리 전문 기관으로 훈령으로 지정이 돼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뭐 1호 펀드는 저희가 이미 투자를 1조 5천억 규모로 완료하였고요. 2호 펀드는 지금 1조 1천억 규모로 민간 공공 4,400억, 민간 6,600억 이래서 1.1조 규모로 해서 현재 조성 완료하였고 지금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위 펀드를 보시면은 뭐 수주 강화 펀드, 수주 활력 펀드, 해외 선진 펀드 이렇게 있는데요. 뭐 수주 강화 펀드는 좀 국가 신용도가 조금 낮은 우리 이머징 마켓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고요. 뭐 베트남이나 인니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진 펀드는 뭐 북미나 유럽, 서유럽 같은 이런 시장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정책 펀드와 같이 동반 투자한 사례가 재작년에 1호 PIS 1호 펀드와 같이 튀르키예 고속도로 PPP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뭐 현지 기업이 75% 지분을 갖고 있고 우리 기업이 25% 갖고 있고요. 이 우리 기업은 카인드 도로공사 그리고 우리 민간 기업이 보통주로 참여를 했고 우선주로 PIS 펀드 1호 사업 펀드가 참여를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정책펀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해외 교통 인프라 PPP 사업을 지원한 첫 케이스였고요. 현재 뭐 공사가 한 70% 정도 진행돼서 지금 내년에 성공적으로 오퍼레이션에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철도 PPP 추진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건설 산업이 다운턴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해외 건설 기업들이 다소 보수적으로 지금 해외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전통적인 건설사보다는 뭐 철도 차량 제작사, 그다음에 시스템 제작사들과 같이 PPP 사업을 입찰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일단 수요 리스크가 좀 보장된 우리나라와 비슷한 BTL 구조의 이런 사업에 정부가 수익성 없는 노반은 건설을 해주고 차량과 시스템만 민자 사업으로 우리 지하철 옛날에 9호선 1단계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의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뭐 수무보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ECA 파이낸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선진 디벨로퍼들도 한국 ECA들의 롱텀 파이낸싱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이나 여기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은 자금이 오랫동안 묶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카인드와 공동 투자를 해서 이렇게 SPC에 묶이는 돈을 좀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옛날같이 이런 노반을 터널이나 교량을 건설하는 이런 건설사보다는 롤링스탁을 제작하거나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이런 뭐 톨링 시스템을 또 하는 이런 회사들 위주로 저희와 같이 협력하는 이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카인드나 또 정책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은 일단 저희가 타당성 조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개발비 분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입찰 비용도 분담해드릴 수 있고요. 또 입찰 전에 FS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업 성능도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면은 공동 투자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단계 때도 저희도 뭐 각종 보증서도 같이 발급을 하고 또 같이 경영에 참여해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우호 지분이 되어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카인드 업무 목표가 아직까지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철도 PPP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업무 목표가 철도 PPP를 꼭 한 번 하는 게 목표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한번 꼭 같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인드 이승환 실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지원기관으로서의 카인드를 소개하여 주셨으며 정책펀드의 개요, 운영 현황 및 튀르키예 고속도로 PPP 사업을 사례로 해외 철도 PPP 추진 동향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김현 교수님께서 철도 모빌리티 혁신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한국철도학회
운영 분과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교통대학교의 김현입니다. 제 주제는 철도 모빌리티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 이내에 잘 마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배가 고플 겁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100% 우리 국장님께 또는 우리 철도인 국내 내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우리 그 체코 같은 경우는 텐티 관련돼서 우리 고속철도망 자체를 유럽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함께 또 이 PPP 사업이라는 어떤 이런 제안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 아프리카 내 어떤 철도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리딩을 좀 하면서 철도 산업을 육성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어떤 항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 인프라 부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철도 포함해서 많은 철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현대화할 거냐라는 이런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국가철도공단에서 개발했던 KTCS 1이라든가 2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도시철도라든가 광역철도 2 같은 경우는 고속철도 이런 부분에 적용 가능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바인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굉장히 뭐 연장도 길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PPP 사업을 통해서 뭐 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취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내용은 크게 3가지 내용입니다. 저희 성공적으로 저희 한국이 철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던 부분들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이 철도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 자체는 여기 센텐스에 이제 기록이 돼 있지만,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한국에는 이 아웃풋만 보지 마시고요, 이 아웃풋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를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거버넌스는 조직과 또한 많은 또 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이 법률을 근간으로 해서 PPP 사업이라든가 국가가 끊임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거버넌스에 관련된 법률, 철도 건설 및 유지 보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철도 안전법 또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함께 보게 된다면은 한국과 같은 그 선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거버넌스에 근거해서 저희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철도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철도 투자 결과가 다음과 같이 2004년에 20개의 어떤 KTX 역을 운영했는데 2026년인 현재 KTX 개통이 한 22년 됐죠. 그래서 여기에 86개 역사까지 확대가 됐고요. 처음 개통 시기에는 보시다시피 한 전국에 어떤 굉장히 적은 이용률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토 면적의 한 40% 이상이 고속철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 기조는 뭐냐면요, 기존 철도가 가지고 있는 이 경쟁력이 뭐였냐면은 정시성이었죠, 펑셔널리티. 두 번째는 세이프티,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더 안전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컨벤셔널한 어떤 정책을 뛰어넘어서 더 빠르게라는 속도 혁명이 안전과 같이 결부되면서 저희는 대한민국 우리 국가철도공단과 또 국가철도공사가 정시성 준수율이 굉장히 1위인 이런 철도 운영기관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하루에 KTX를 이용하는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물론 저희 더 빠르게라는 정책은 고속철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 광역철도 내에서도 GTX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에 도달하게 됐고요.
또는 저희가 교통공학적으로 얘기하는 시간 절감이 서울 부산이 2002년 이후에 한 20분, 또 서울과 광주가 거의 한 70분 정도 시간 단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6조 원의 매년 시간 절감 편익이 사회적인 절감 편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떤 사람과 물류의 교류가 훨씬 더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의료 서비스가 수도권에 있는 의료 서비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이렇게 어떤 공간 스피드업이 됨으로써 받을 수 있게끔 됐고요. 또 우리 친지 가족 방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역이 정차하는 곳에 GRDP가 상승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 고속철도에서도 그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공익적인 역할이 확대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저렴한 어떤 교통요금으로, 굉장히 저렴한 교통요금으로 저희는 고속철도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연평균 4만 9천에서 6만 4천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철도공사의 운영 적자가 고속철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 주제가 오늘 모빌리티로의 전환입니다. 수송에서. 그러면은 우리 철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참석해 주신 다른 어떤 국가들도 철도의 건설에만 집중하지 말고 저희가 아픈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서 어떻게 저희가 아픈 부분을 해소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요. 속도는 향상됐지만 철도역에서 마지막 집까지 또는 집에서 철도역까지 하는 퍼스트 앤드 라스트 마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 서비스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많이 오신 다른 나라 국가 철도 관련 운영기관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해소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철도는 단순한 수송 산업이 아닙니다. 특히 고속철도 산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 바뀝니다. 아까 GDP 자체가 GRDP 자체가 상승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철도 건설을 통해서 도시를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역세권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 건설을 통해서 이러한 법률들이 철도 분과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철도에 대한 운영 환경입니다. 철도는 안전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리더라도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용자는 철도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고요. 저희는 또 고속철도 개통이 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KTX 철도 차량 자체도 20년이 되면 노후화가 됐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차량으로 바꾸는 이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 과정에서 저희가 철도 차량 자체를 어느 수준의 속도로 우리 도입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320에서 360으로 바꾸게 되면은 2조가 더 추가된다는 이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향상을 함으로써 아마 우리 이집트라든가 모로코의 어떤 설계 속도를 보니까 저희 KTX 차량 충분히 진출을 하고 있고요. 더 빠른 어떤 교통수단으로서의 진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안전과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하나는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철도 산업에 대한 구조입니다. 이 산업 구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상하분리 모형을 유럽의 어떤 그 텐티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인프라하고 운영 부분을 분리하게 되면서 이 국가가 인프라를 소유하고 운영은 많은 다수의 철도 사업자가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에서는 철도 운영 사업자가 단일 사업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상하 분리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요. 각 국에 맞는 이 철도 산업에 맞는 운영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면 수송이 아닌 모빌리티의 진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이죠. 저희는 안전성과 더 안전하게, 더 정시성을 갖고 더 빠르게라는 이 세 가지 테마는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더 편리하게라는 부분은 아직은 충분하게 도달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철도역이 단순하게 수송산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전력 인프라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력 인프라 자체를 철도 운영하는 데만 이용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철도공사가 단순하게 사람만 수송할 게 아니고 전력도 같이 한다면은, 또는 도시개발도 같이 한다면은, 이러한 철도 건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산업 자체가 훨씬 더 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공급자 중심에 있던 철도 운영 방식을 소비자 중심으로 좀 바꾸자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첫 번째 대안이 환승이 아닌 환선으로 바꾸자. 사람이 갈아타는 게 아니고 철도 선로가 손님의 목적지에 맞게끔 바꾸어 타는 환선 시스템을 우리가 추구하자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는 3선 운영, 트리플 트랙에 대한 운영 기술이라든가 차량을 결합 분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유지보수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함께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트리플 트랙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다양한 열차 운영 패턴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야간에 안전 문제가 많이 있는 시간대에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없애고 주간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겠고요. 또 고속도로처럼 철도 운영을 24시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미래 산업을 봤을 때 철도역에 좀 더 초연결 하이퍼 모빌리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UAM이라든가 수직으로 이착륙 가는 이런 자동차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버티포트 자체가 어디 와야 되냐? 그러면은 철도역에 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는 외국에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철도 하면은 이용할 때 항상 코레일톡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 한 80%가 코레일톡 가입자입니다. 민간 사업보다 훨씬 큰 플랫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톡은 굉장히 단순하죠. 역에서 역만 있죠. 역에서 마지막까지, 또 처음에서 역까지, 이러한 부분들로 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앤 라스트 마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변화하자. 또 데이터 기반으로 열차 운영을 최적화하자. 이걸 통해서 우리 오늘 더 그린, 녹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모빌리티 코인을 여기에다가 얹히면은 우리가 새로운 산업으로 승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입체적인 안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끝없이 하고 있고, 또 우리의 대한민국 기술, IT 기술을 통해서 AI 기반의 어떤 시간 개념의 메인터넌스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상태 기반의 메인터넌스 하는 부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공단과 공사, 이러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 개막이 오늘 철도의 날 132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주년인가? 10년을 땡겼습니다. 그래서 공급 중심에서 저희는 이제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대전환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국토부의 어떤 김태병 국장님과 또 많은 철도인, 또 외국에 있는 철도에 관심적인 있는 국가들 함께 이렇게 이루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김현 교수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철도의 성공적인 철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알려주셨으며 안전을 전제로 초거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혁신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마지막 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금일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협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용은 각국 대사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한 후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오늘 컨퍼런스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국의 철도 정책과 기술 동향, 철도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철도 운영기관, 산업계 및 전문가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며 철도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과 발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용하신 통역기는 퇴장 시에 현재 앉아 계신 자리 위에 그대로 두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